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집값이 1년 후에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7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는 115로 6월보다 7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걸 뜻합니다. 삼성전자의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5세대인 HBM3E는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는데요. HBM3는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그래픽 처리 장치에 사용되고 HBM3E는 최신 AI 가속기인 H100과 차세대 제품 B200에 들어갑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 등을 결제했다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여행사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행사들이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로 번지자 티몬과 위메프는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빠른 정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다음 달 중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가 창립 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비상경영을 선언한 후 경영쇄신을 출범시킨 뒤에 조직정비에 공을 들여왔는데 그 동력을 잃게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카카오가 리더십 공백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어제 시세조정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룹의 시가총액이 어제 하루 만에 1조 7천억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급락했던 주가는 오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올랐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죠. 카카오가 리더십 공백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가는 언제쯤 회복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보겠습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범수 의장의 구속, 정말 카카오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과연 어떻게 보는지 전성민 교수님, 이 구속 어떻게 봤습니까? 예, 상당히 뜻밖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구속까지 갈 것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구속이 이루어져서 좀 업계에서는 큰 충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 창업자는 도전과 혁신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큰형님 같은 분인데 이런 분이 구속이 됐다는 게 그 아주 상징적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 그러니까 도주 우려던데 증거인멸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주 우려를 적시했다. 그러나 재계 총수가 도망간다? 그걸 이유로 들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글쎄 죄를 지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제 지금 이제 카카오라는 이제 기업 집단을 이끌고 있는 경영자로서 이렇게 도주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텐데, 어떤 좀 뜻밖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이 법적인 논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피의자가 너무 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할 경우에 이 도주 우려로 연결이 되는 이렇게 법원 판사들이 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윤 연구원님은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을 많이 이제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 분들은 이 뉴스를 어떻게 봤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주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 이 과정에서 지난 SM 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시세 조작 혐의를 이제 받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인데 어떻게 그 당시 시세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잠깐 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잠깐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지난해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와 이 인수함에 있어서 경쟁이 붙어요.
근데 하이브는 공개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2만 원까지 공개 매수를 해서 지분을 매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SM을 인수를 하고 싶은 욕심이 크니까 이 주가를 12만 원보다 높여 놓으면 공개 매수를 해도 주주들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 경쟁에서 빠질 것을 이제 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사모펀드가 개입했다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요. 사모펀드.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는 사모펀드가 이 카카오 특히 카카오 이제 경영진 여기서 이제 김범수 의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모펀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탁을 받고 이제 돈을 투입을 해서 약 한 2천억 원, 1천억에서 2천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실 연말에는 카카오의 투자 총괄하는 배재현 대표가 이미 구속이 된 사항이 있고요. 물론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배재현 이제 대표가 이제 김범수 의장의 오른팔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김범수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피해가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법원 측면에서 법원에서도 좀 부담이 있었을 텐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좀 소명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도주의 우려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서 법원이 좀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SM 엔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확장 기회를 꿈꾸던 카카오였는데 그게 결국 발목을 잡아서 창업자가 지금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자, 이 지금 주가를 보니까 어제 정말 아주 전체 카카오 결사 1조 7천억 정도 날아갔고요.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카카오 뭐 이렇게 주가 동향 이렇게 보면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좀 분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예, 뭐 주가라는 게 이제 기업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할 거냐 뭐 이런 거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카카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업자가 사실 도전과 혁신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에 계속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팬데믹 동안에 이게 온라인으로 사업, 모바일로 이렇게 사업이 많이 이전되면서 더 기회를 많이 가질 거라는 기대가 커져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많이 투자된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했지만 사실 실적은 뭐 이렇게 실적이 나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게 사실 주가의 실질적 반영은 사실 조금 어려운 데다가 또 최근에 이제 카카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카카오도 그 규제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점점 강화되면서 좀 더 이제 이런 주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영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이제 시총 1조 7천억 원 날라갔는데 바로 하루 만에 지금 반등을 했단 말이죠. 이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야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구나 하고 사는 건지, 뭐 우리 정의원 연구원님은 이제 그렇게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무래도 그러한 생각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김범수 의장이 구속영장이 첨부된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직접적인 리스크로 어떻게 작용하느냐인데 직접적인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김범수 의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새로운 신임 대표를 이제 선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범수 의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영선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카카오 금융 계열사예요. 금융 계열사? 예. 지금 카카오가 여러 가지 문어발식 사업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업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말씀하시는 거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 증권도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 예, 생각보다 그래서 카카오가 증권 이게 금융사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법이 더 엄격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이고요. 두 번째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이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거는 카카오뱅크입니다. 뱅크.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산업 자본이 10% 이상 이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그 이제 지배구조에 있는 이제 뭐
기업이나 사람이 조세범 특별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 선고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를 27%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죄가 확정날 경우에는 이게 10% 이상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해야 돼요. 카카오뱅크에 직접적인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 부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식 투자자들이 오늘 조금 이게 뭔가 저가 매수라고 달려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서 잠깐 그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카카오 주식 거들떠 보지도 말자 67%네요. 언젠가 오르겠지. 지금이 싸게 살 기회다 33%. 저게 어제 오늘 이틀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싸게 살 기회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들떠보지 말자가 67% 보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새로운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낮다,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이제 카카오 또 김범수 창업자의 그 경영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난 한 30년간 계속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업 도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인터넷이 도입됐을 때 한게임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그 한게임이 네이버 합병을 해서 NHN이라는 회사가 됐고 그래서 그 한게임에서 번 돈을 가지고 네이버의 서비스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00년대 후반에 스마트폰이 도입됐을 때 또 모바일 메신저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카카오톡을 만들었고 그게 획기적인 그 새로운 모멘텀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떤 기술이 있냐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생성형 AI가 최근 2, 3년 동안 아주 중요한 기술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으로서 카카오가 충분히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멘텀을 살려서 사실 이걸 사업화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거는 그런 모멘텀, 기술의 도입에 대한 모멘텀을 살려서 사업화하는 노력. 이런 거를 창업자 사실 직접 나서서 저 전략적인 투자도 하고 전략적인 인수합병도 하고 이런 과정을 가져가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지금 사법적 리스크로 말미암아 상당히 주춤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세라고 하는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뭔가 획기적인 서비스를 우리 IT 플랫폼 업체가 내놓아야 하고 그게 바로 카카오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가 지금 안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정윤용은 이미 카카오가 이런 관련 수사, 시세조정 혐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작년 10월이죠. 경영쇄신위원회를 발족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뭔가 차근차근 뭘 하고 있었는데 별 성과가 없습니까? 그 이후에 진행한 일은? 이게 아무래도 김범수 의장의 이번 구속영장 발부 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김범수 의장이 이번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카카오가 지금 잘 나가고 좋은 사업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만약에 생겨버리면 오히려 이 부분이 잘 해결만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슈가 딜레이되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지금 카카오가 닥친 문제는 김범수 의장 구속 문제뿐만 아니라 본업에 있어서 좀 문제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본업 경쟁력? 어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안 좋았어요. 실적도 안 좋고. 근데 올해 연초 이후에 좀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카카오 내에 있는 컨텐츠 부문의 매출들이 이제 성장이 안 좋습니다. 컨텐츠 매출.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뮤직 음악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매출 성장률이 이제 완전히 좀 성장률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카카오가 좀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겹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범수 의장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경우에는 카카오가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소폭이나마 이제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본업의 회복, 컨텐츠 매출의 회복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안 되면 좀 힘들 것으로는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쇄신과 관련해서도 문제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영쇄신은 새로운 신성장 을 발굴한다라는 측면보다는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널리 퍼져 있던 사업 부문을 좀 정리하는 형태의 경영의 쇄신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 작업이 잘 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이후에 어떻게 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제 이 최고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니까 무슨 뭐 합병을 한다든지 무슨 신사업을 개척한다든지 이런 동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도 뭐 별 성과가 없었을 텐데 더 지금 전망이 좀 어두워진 거네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 이 플랫폼 기업이 이제 기존의 재벌 기업하고는 좀 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 플랫폼 기업은 사실 플랫폼 사업자들도 어떤 사업이 크게 성공할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험을 해보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되는지를 이렇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사실 요구하는 사항을 거기에 맞춰서 뭐 패치하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계속하면서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지불 의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사용자들이 돈을 내면서 예. 그게 이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산업이 만들어지고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그걸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영역에 대해서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는 사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사업하는 데까지 굉장한 투자가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도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영쇄신에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 하나로 경영진들, 특히 카카오페이였지 않습니까? 경영진들의 그 스톡옵션 먹튀 논란에 따른 이 신뢰도 저하. 그로 인해서 지금 금융위도 뭐 새로운 대책까지 곧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신뢰 회복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카카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게 사실 문어발식 확장이었어요. 문어발식 그러니까 확장. 카카오가 자회사들을 계속해서 상장하다 보면 이제 중복 상장 이슈로 인해서 카카오의 기업 가치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말씀해 주신 이제 카카오페이 때는 상장 이후에 주요 경영진들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모럴 해저드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금융이나 네, 좀 칼날을 좀 겨누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 부분들을 법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개인 주주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공정거래적으로도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수사하고 여전히 다른 이슈에서도 많이 이게 불거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법적인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좀 기업 차원에서도 좀 내부적인 감시나 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들을 많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경우에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외에도 이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여러 지금 사법적인 이슈들이 몇 개 좀 중첩돼 있죠. 이거 말고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 이제 그 플랫폼이 이제 자사 우대를 한다. 자사우대. 예, 카카오 그래서 모빌리티가.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가맹 택시에 대해서 일반 택시보다 더 이제 우월한 뭐 이렇게 더 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코를 몰아준다. 예, 콜 몰아주기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예. 근데 아직 뭐 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다 보니까 여전히 사법적 리스크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사업적 리스크도 많고 또 이 도덕적 문제도 있고 지금 얘기하신 아까 우리 정의원 연구원이 얘기하신 카카오뱅크의 지분 문제. 그러니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만약에 카카오가 유죄가 된다면 법인이 유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번에 김범수 위원장 말고도 유죄가 될 경우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대주주 자격을 뺏긴다. 잃게 된다. 그런 겁니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조금 수정하면 카카오 법인이 아니라 김범수 의장만 문제가 돼도 문제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주사의 이제 최대 주주. 최대 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 주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영 오너 리스크가 이제 발현이 되는 거고 물론 카카오가 문제가 돼도 되지만 김범수 의장만 유죄를 받아도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죄를 산정하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가정하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금 지분율이 카카오가 27%를 가지고 있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또 27%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10%를 이상 되는 만약 유죄가 될 경우에는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사실 단기로는 끝날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심 재판도 시작을 안 하고 지금 구속영장 이제 발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재판을 끝낼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려면 김범수 의장 건만 해도 한 3년 정도 걸리겠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을 테고요. 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또 문제가 될 거기 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좀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덩달아서 지금 카카오뱅크 주가도 어제 굉장히
굉장히 크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카카오와 함께 조금 반등하지만 자, 이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 뭔가 금융산업의 혁신을 일으킨다고 출발을 했는데 이 모회사의 오너의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지금 앞날이 조금 어두워졌네요. 카카오뱅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 무슨 많이 아직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예, 만약 주가 조작이 정말 유죄로 이제 된다. 결정이 난다면 이제 그러면 사실 은행에 이제 주주로서 이게 카카오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겠죠. 예, 이제 은행이라는 건 신용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예, 그런데 이제 뭐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법적 결정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때까지 이제 무죄 추정이 된다 그런다면 예, 여전히 이런 카카오뱅크의 그 지금까지 혁신적인 도전 이런 거를 또 이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바일 앱으로서 우리가 뱅킹을 썼을 때 카카오뱅크나 토스 이런 그런 새로운 앱의 서비스가 나타나기 전과 우리가 후를 비교해 보면 은행의 앱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만큼 스타트업이나 어떤 이런 신규 플랫폼의 도전이라는 게 사회에서는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 완전히 배제하고 그거는 큰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하지만 여전히 사업적 리스크는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범수 쇄신위원장의 이 사법 소송만 해도 상당히 3년 정도 걸린다 치고 그래서 유죄가 되더라도 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 문제를 놓고 카카오뱅크와 또 무슨 소송 이런 것들이 다음 소송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까지 하면 굉장히 사법 문제가 정리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사이에 카카오뱅크 주가는 그러면 카카오와 연동해서 움직일까요? 카카오뱅크 주가는 어떻게 밝고 어제만 해도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주가가. 결국 관건은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카카오가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제3자에게 이제 보통 경영권을 이제 넘기는 방식이 될 텐데 누구에게 넘기는가가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뭐 기존에 있던 은행권, 뭐 KB나 기존에 있던 시중은행들에게 넘기자라고 하니 인터넷 은행이라는 법률이 나오고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나온 설립 취지에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3자에 또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라는 플랫폼 아니면 네이버라는 플랫폼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혁신적인 역할이 이제 인터넷 은행 플랫폼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소화해낼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딱히 생각나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장래의 지분을 매각을 하고 이 대주주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될 것인가가 카카오뱅크의 주가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돼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확정된 후에 만약에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때 그때 그 지분 10%를 넘는 초과 지분을 어떻게 파느냐가 카카오뱅크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금융기업들은 대주주 적격 문제가 계속 불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나 합병될 때 대주주 적격 문제가 또 계속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경쟁 촉진법 이걸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이번 김범수 사태, 구속 사태가 이 플랫폼법을 조금 더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은? 이 플랫폼 경쟁 촉진법은 이게 EU에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들 우리가 흔히 가파라고 부르는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많이 참조해서 이제 도입한 플랫폼 규제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번 사안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 경쟁은 플랫폼 내에서 자사 우대를 많이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또 창업자가 이런 사업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민심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게 이제 걱정이긴 한데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
그 소비자와 공급자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 공급자의 비용, 소비자의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소비자의 비용도 올라간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 예. 긴 꼬리, 롱테일 현상이라는 걸 갖게 하는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물건을 대형으로 많이 파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주요한 였다면 예. 이렇게 조금씩 파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 전체 매출 중에 긴 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중소상공인들이 사실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 그런 긴 꼬리가 이제 끊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 소상공인들한테 사실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고 그리고 요즘 스타트업 분야의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은 다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사업을 지금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하겠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들한테는 더더욱이나 힘든 상황이 논출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 대한 우리 교수님 생각은 이 법을 제정하는데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저는 이제 플랫폼 공정경쟁법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있는 법으로도 사실 뭐 플랫폼 총수가 지금 뭐 구속되기도 하고 예, 지금 우리나라가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비교적 굉장히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현재도 규제가 강하다. 현재 있는 법으로도 사실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규제도 강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는 스테이트 플랫폼 캐피탈리즘,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이제 이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좀 어렵네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EU가 EU 안에 플랫폼 클라우드를 이렇게 진흥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인들의 데이터들이 틱톡을 통해서 이렇게 유출되는 거를 우려해서 그런 중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 안보적 관점에서 이제 플랫폼을 바라보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인터넷 역사가 다른 나라보다도 길고 토종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종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는 이런 그런 국가적인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좀 안 어울리는 안 어울리는 그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지적 같네요. 자, 이 카카오 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김범수 위원장 구속 이후에 카카오가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사태 이후에 뭐 비상 TF를 꾸렸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카카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일단 경영진이 이제 정진화 대표가 이제 연초에 이제 새로 신임 대표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지금까지 지적받아왔던 부분들을 경영쇄신을 해 나가겠다. 근데 다만 그 경영쇄신을 해 나가는 방향성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금까지 문어발식 확장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매각을 한다든지 지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좀 아무래도 사업이 여러 개 펼쳐져 있으면 리스크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내실을 다지겠다라는 측면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은 어제 급락을 하고 오늘 반등을 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 보면 쳐다보지도 말자가 거의 70% 가깝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카카오와 또 뭐 비슷한 뭐 사업적 리스크는 아니지만 플랫폼 회사 네이버도 있는데 IT 플랫폼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두 회사 카카오와 네이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카카오만 봤을 때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을 걸린다라는 건 말은 어떤 법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경영 쇄신들, 그러니까 자회사를 매각한다든지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단기에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시간은 꽤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와중에도 어쨌든 본업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컨텐츠 쪽 매출 실적 부분들이 올라와야 되는 게 우선시가 있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떤 좀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나 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단기의 반등을 노리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주가에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조금은 밟지 않게 본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사태 그리고 카카오 향후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국가 비상사태급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가 나섰습니다. 신혼부부가 하루 1,000원으로 집을 임대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는데요. 거기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도 실제 부담이 연 1% 이하가 되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최근 비싼 집값 때문에 젊은 층들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유정복 인천시장 모시고 저출생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민선 김포시장에 이어 국회의원 3선의 경력에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행전안전부 장관을 지냈으며 두 번째 인천광역시를 이끌고 있는 여당의 중진 정치인입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정말 저출생 국가대책, 국가 비상사태, 정부도 지금 애를 쓰고 있고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가 얼마 전에 발표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눈길을 끌어요. 하루 1,000원이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 네. 뭐 그동안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 오셨는데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생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다라고까지 우리 고광철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가 23만 명이고 이건 합계 출산율로 한다면 0.72명. 그렇죠. 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네, 정말. OECD 국가 중에서는 1, 2하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압도적 꼴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심각한 앞으로 국가의 재앙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네. 지금까지 매년 50조 이상을 저출생 예산으로 썼습니다. 뭐 300조 넘게 썼다 그래요. 네. 2006년부터 380조를 썼지만은 사실상 체감 지수가 없다. 그러면 뭔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인천시에서는 보다 더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뭐 주택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잠깐 지난번에 말씀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예, 아이가 뭐 인천의 아이입니까? 인천의 아이 다 됩니다. 아이의 아이도 인천의 아이도 되고. 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임산부가 태아 때부터 성장 전 단계, 즉 고3 때까지 그 전 단계에 걸쳐서 총 1억 원을 누구나 지급받는 이런 제도가 이제 1억 플러스 아이들입니다. 인천에서 18세까지요? 예, 18세까지요. 총 1억의 지원. 총 1억을 지원. 지금도 사실은 7,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체감 거죠? 지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7,200만 원이라는 것은 국가와 또 지방정부가 함께 매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순수하게 인천이 1인당 2,800만 원을 더해서 1억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다 마쳤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800만 원 한다는 게.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첫 만남 지원금, 출생 시의 지원금, 그다음에 0세 1세 때는 부모 급여라고 그래갖고 매월 100만 원, 한 세 때 50만 원, 그리고 1세부터 7세까지 지금 10만 원 주던 걸 20만 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지금 아동 수당도 있지만 거기에 좀 더 얹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8세부터 18세까지는 없던 제도인데 매월 15만 원. 이렇게 하면은 18세까지 해서 1억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고.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네. 이번에 주택 관련해서 주택 문제가 사실 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해서 살려고 그러면 어딘가는 집을 뭐 임대를 하던 뭐 매입을 하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집 부담 때문에 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인천을 기준으로 할 때 민간 주택을 전세 임대로 살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76만 원 들어갑니다. 매월. 월세가. 임대료가. 그리고 또 이제 공공에서 제공하는 전세 임대나 매입 임대의 경우도 한 28만 원, 38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담이 큽니다. 인천시에서 이번에 하루 1,000원, 즉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이죠. 3만 원 부담하면은 나머지 인천시가 부담함으로써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1,000원 주택을 발표한 겁니다. 월세를 그렇게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1년에 내년부터 1,000호를 공급하는데요. 내년부터 1,000호. 1,000호를 공급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즉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500호를
파고 그다음에 500호는 신혼부부가 나는 이런 주택, 이런 아파트 연립해서 살고자 한다는 걸 신청을 하면은 시가 대신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인천시가 예, 맺어주고 네. 예. 그 똑같이 예. 월 3만 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것도 500호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호를 하는 거예요? 1000호를 공급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내년부터 예, 예. 단계적으로 하는 건가요? 매년 1000호씩 앞으로 공급한다. 매년? 매년. 예, 예. 그러니까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네네. 또 민간주택을 활용하거나. 민간주택을 자기가 신혼부부가 조금 네네. 원하는 곳에 그러네요. 혹시 뭐 기준, 나이 또는 뭐 소득 기준 같은 거 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우선순위가 무자녀 또 이제 우선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7년차 이하 결혼 7년차 대상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급 주택도 60제곱미터 이하는 무자녀의 경우, 1자녀군은 75제곱미터 이하, 조금 크게 2자녀는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네. 하고 신청을 받으면은 예. 이 자격 요건에 의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죠? 1년에 인천에서 결혼하는 부부가 한 11,000쌍이 됩니다. 11,000쌍? 11,000쌍이 되는데 여기는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이 마련된 사람도 있을 그렇죠. 거고 또 기타 여러 요인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처음에 임대 전세주택을 살고자 하는 사람 수요를 생각해 볼 때 뭐 완전히 다 공급은 안 됐지만 상당수 소화가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게 1년차, 2년차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정책의 실효성이 굉장히 큰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천원주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귀가 쫑긋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체감 지수가 높은 거죠.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제 주거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네, 그러네요. 보통 월세 한 5%, 한 6% 정도밖에 안 내는 셈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월 3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민간주택 기준으로 4% 내는 정도가 4%밖에 76만 원 기준으로 할 때.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천원주택과 함께 1% 대출이자로다가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하는 거. 어떻게 1%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세 임대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집을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대부분은 이제 은행 대출이자를 통해서 이걸 그럼요. 돈 빌려야만 부담을 되니까. 갖고 있는데 은행 대출이자가 지금 민간 이제 보통 4, 5%가 되고 그렇습니다. 신생아 드림 그 특례 대출이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하는 거. 네. 이게 1.6%에서 3.3%인데 인천시에서 1% 수준으로 낮춰서 나머지 2차 보전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1%만 갖고 이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 실질적 이자 부담이 연 1% 이하가 되도록 시가 좀 지원해. 1%에 맞추면 꼭 일치는 안 됩니다.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금리의 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귀가 쫑긋하는 그런 좋은 대책인데 임대주택도 이렇게 500만 원, 50만 원, 500호 하는 거 또 1,000원으로 또 이런 주택인데 이게 다 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러니까, 충분합니까? 네, 이런 정책을 할 때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그건 호구죠. 그래서 이미 충분히 다 검토를 했고 인천시 예산 재정 현실로는 무리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원주택은 이렇게 하고 1,000호를 공급하는데 내년도에 36억 원이 들어갑니다. 36억 원. 1%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건 64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억 원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내년에 첫 시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100억보다는 조금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감소는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설계를 다 해보면은 앞으로 5년 동안에 한 1,200억 정도가 5년 기준으로 할 때 들어가는데 인천시 예산이 금년에 15조 6천억 원입니다. 그렇게 근데 100억이면은 0.1%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에 무리가 없으면서 그러나 그야말로 체감 지수는 높은 그런 정책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중앙정부에서 왜 인천시만 이렇게 지원하느냐 이런 뭐 얘기가 혹시 없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
사실상 굉장히 호응도를 인정을 하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이래서 이건 특단의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부의 인구 대응 관련한 부처를 두고 또 대통령실에 수석제를 둬야 된다. 정부에서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 정부 정책을 인천시가 주도해서 사실 끌어간다는 우리는 이제 긍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협의 문제 이전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해서 실효성 있는 체감지수 높은 이런 정책으로 우리가 발표를 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뭐 이걸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할 그래요? 수 있는 게 현재까지는 없다. 오히려 이런 1억 플러스 아이템이라든지 천원주택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가 상당히 부러워하겠는데요, 들어보면? 부러도 부러지만 이게 어떻게 하나? 추진하는 거냐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많이 물어봐요?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당사자들 예.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이 문의가 계속 쇄도하고 있어서 자기가 해당이 되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조건이 뭐냐 이런 그래서 거를 뭐 심지어는 이사 가자 인천으로 이런 인천으로 서울 집값도 비싸니까 뭐 좀 인천으로 많이 가면 인천시가 마련한 이런 주택 대책에서 좀 많이 지원을 받겠네요. 저출생대책 정말 뭔가 조금이라도 효과가 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뭐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국가 비상사태니까 돈을 좀 더 써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주택 관련만이 아니고 또 인천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던데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 F1 그랑프리를 뭐 유치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준비가? F1 그랑프리는 이게 세계 3대 스포츠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월드컵과 함께. 이게 실질적으로 이 F1을 찾는 관광객이나 또 이 시청을 하는 그 세계 인구를 볼 때 이렇게 굉장히 흥행성이 높은 스포츠 경주인데 이것을 이번에 아시아권의 하나를 지역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인천이 나선 건데 인천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F1 그랑프리가 경기장에서 하는 게 있고 도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암에서 한 건 경기장 서킷이죠. 전라남도 영암에서 상당히 그때 조금 했지만 여러 가지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죠. 문제를 남겼는데. 근데 이것은 도심 서킷입니다. 도심. 도심 서킷인데 그렇다고 서울 한복판에서 인천 시내 한복판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추려면은 송도나 영종, 청라와 같이 도심 외곽이면서도 도심이면서도 이 경주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최적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F1 측에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좀 경쟁 도시가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뭐 말레이시아,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진행형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아까 지금 전라남도 영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자체장들이 조금 재임 중에 좀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런 큰 행사를 치렀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있는데 혹시 그런 비판 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인천이 또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미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갖고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임기 중에 이걸 하겠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뭐 임기 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임기를 떠나서 인천이 미래로 가는데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다면 또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2030년까지 국제 스포츠가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2030년까지 없습니다. 하나도. 그리고 이건 한 번 하면은 1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입니다. 일회성 단발성 행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혹시 뭐 그럴 경우에는 투자비만 많이 들고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5년, 10년 계속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지만 투자비보다 성과나 경제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일을 하는 것이지 단지 그냥 뭐 그런 분석 없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천시가 그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이 특화 단지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인천이 바이오 국가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선정이 됐는데 바이오는 지금도 의약품 생산이 인천이 세계 1위 도시입니다. 송도. 그렇죠?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착공식한 롯데바이오로직스 예.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들이 있고 예. 여기에 바이오 관련한 연관 분야들이 즉 네. 여기에는 뭐 이 바이오 인력 양성 센터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 대학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클러스터는 이미 인천은 송도가 세계적인데 예. 이번에 그 특화단지는 영종 예. 110만 평 유보지에 이제 영종도에. 국내외 대규모적인 예. 바이오 산업단지와 함께 음. 종합적인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은 말 그대로 초격차 바이오 도시가 인천이 됩니다. 전 세계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는 네. 그런 바이오 도시로 예. 탈바꿈된다. 예. 이것이 이제 이번에 바이오 오. 국가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예.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럼 더 많은 기업들이 그곳에 바이오 회사들이 좀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 고용 창출도 대규모로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고용 창출. 그다음에 단지 바이오 지금 얘기한 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예. 이거 연관된 소부장 기업들. 인천에는 남동 산업단지를 비롯한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들과 함께 이제 그 예. 바이오 산업 진흥에 기회가 될 것이고 당연히 여기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네. 또 굴지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찾게 되고 이것이 인천시가 지금 추구하는 세계 10대 도시를 향한 중요한 하나의 전기가 될 겁니다. 네. 기왕에 좀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여당의 중진 정치인이어서 뭐 어제 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신임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원외 당 대표로서 상당히 이제 이끌어가는데 뭐 어떤 어려움도 좀 있을 텐데 좀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좀 조언이랄까 아니면 바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뭐 이게 분당대회다, 최악의 대회다, 뭐 여러 가지 네, 평가도 좀 받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었던 예. 거 사실입니다. 예. 제가 오죽하면 예.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도 하고 정신 좀 그랬는데 차려야 돼.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전당대회는 치러졌습니다. 대표는 선출됐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이유가 문제다 하는 네. 거를 제가 지적을 해왔고 네.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제 정말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잘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치적인 입지를 분명히 하고 네. 당원과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네. 우선 첫째는 그래도 당정 이게 원팀이 돼가지고 대통령과 당 대표가 네. 같이 호흡을 하는 이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이 눈높이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야당이 얼마나 지금 거대 야당에다가 네, 또 그렇죠. 입법 폭주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강력한 실천을 해야 된다. 이래서 국민들의 사랑받는 당이 되기를 예.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인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를 들었는데 도대체 재계 총수가 어디로 도망간다는 건지 수긍하기 어려운 거죠. 여튼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구속보다 카카오가 맞닥뜨린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계열사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에 따른 신뢰 상실과 경영쇄신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죠. 혁신의 아이콘을 되살릴 근본 처방이 필요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